제가 가장 사페라고 생각되는 애는 그 애였어요. 용인에서 19살짜리인데 여자 중학생을 거의 살을 발라낸 애가 있어요. 직접 만나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사이코패스 같아요.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처럼 위장하다가 결국은 폭발해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다양해요. 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어떤 사이코패스냐를 또 구분해요. 소시오패스란 무엇이고 사이코패스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조금 혼동이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들과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간에 이제 개념 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갖고 어떨 때는 사이코패스가 어떤 소시오패스라는 게 서로 개념적으로 서로 혼란됐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도 조금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명확히 구분할 건 이겁니다. 사이코패스는 무감자, 그러니까 냉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소시오패스는 감정 이용자, 그리고 사람의 그 감정을 목적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 이게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조직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두 흔히 말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맞습니다. 그럼 반사회 인격장애가 선천적인, 후천적인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학문적으로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262라고 얘기합니다. 262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게 2고 후천적인 게 6이고 2는 모른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천적인 거 2가 사페, 6이 소페, 후천적인 것이 훨씬 더 강한 것이 소페고, 그리고 이 사페는 선천적인 쪽에 좀 가까운데, 이거 막 우리가 잘 이게 헷갈리는 것은 이게 사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여러 사회적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선천적이고 어디가 후천적인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동이 되지만 크게 나눠서는 후천적인 부분이 소패고 선천적인 부분이 사패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어느 영역에서 감정에서 냉담 반응이 안 하는 부분은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사패에 관련된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피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감정이 균일하고 사람 대하는 게 다 유사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고, 말하자면 얼굴이 몇 개인, 몇 개의 가면을 쓴 이런 사람들은 사실 조심해야죠. 당연하게도. 그러니까 소시오패스가 가면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속이죠. 근데 사람을 속이는 것이 꼭 범죄적인 거냐? 생각해 보시면은 M&A 하는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상대방과 블러핑이라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경제 이득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소패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소패라고 해서 그게 꼭 잘못된 거냐? 꼭 그렇지 않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인에 대한 감정을 크게 바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거는 그건 경제 영역이고 또는 사회적인 영역이고, 다만 그 감정을 이용해서 다른 방식으로 착취를 하는 이런 거는 범죄 영역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어렵고 그걸 교묘하게 피하는 게 소시오패스들입니다. 좀 이상해 보이는데 성공 가도를 달려 잘 나간단 말이에요. 사실 그러면 그냥 잘 나가십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알아서. 다만 그러다가 크게 걸리지 말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거기서 뭐 주가 조작을 했던 뭐 사기를 치다가 했던 그건 알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법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감정의 어떤 기복이 되는 것들이 너무 심하거나 눈에 띄게 나를 속이거나 아니면 내가 나한테 큰 피해를 주면 그럼 당연히 피하죠.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범죄와 직접 보셨던 범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잔혹범죄자들은 상당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일 가능성이 높죠. 이미 잔혹범죄자로 밝혀진,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은혜라든가 아니면 이런 약간 어설픈 사기꾼들. 그러니까 어설픈 사기꾼들이 조금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이 돼가서 결국 그래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든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의 진화죠, 말하자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면세방아범 같이 그냥 외톨이 같은 형태로 불지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인제 보통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 보는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는 사실 과장돼 있는 거죠. 과장되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 이 행동이 좀 튀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나인퍼즐이라고 하는 요번에 김다미 씨 나오고 손석구 씨 나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범죄자로 의심받는 뭐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건 그겁니다. '아 프로파일러 자체가 조금 사페 기질이 있구나.'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파일러라고 해서 꼭 그 사페 기질이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딘가 집중도가 높고 사이코패스들을 관찰하고 그들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흉내를 냈거나 아니면은 그런 측면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채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실제를 좀 헷갈리지만 그거는 당연히 그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다만 실제로도 인제 프로파일러 중에서도 쪼끔 좀 이제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있고 좀 뭐 몇 번 보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었으면 애초에 거기까지도 오지도 못했고 그런 거고. 정유정 같은 경우나 이게 잔혹살인범과 또 사페를 헷갈리면 또 안 되는 것은 일종의 감각적으로 훈련받은 아니면 훈련된, 그러니까 사페는 아닌데 오히려 소시오패스에 가까운데 이게 반복적인 훈련에 의해서 반복적인 강화에 의해서 그런 잔혹살인범이 된 경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다만 아주 지능적인 사기꾼 같은 경우는 소시오패스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문제는 인제 사이코패스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 문제라는 것이 다중살인자, 예를 들면은 뭐 최원종이라든지 서현역의 최원종이라든가 신림 등의 조선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으로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 다중살인을 하는 범죄자들을 사이코패스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반사회적인 성격은 있지만은 그들을 모두 사이코패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에 같은 외로운 늑대라고 하죠. 외로운 늑대 총격범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분노살인자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인제 말하자면 범죄 분석이라든가 이런 원칙적인 부분이고 대중들이 요구하는 건 달라요. 왜냐? 대중들은 저런 범죄자가 나와 다를 거를 바라는 거예요. 사페이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 나랑 비슷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락에 빠지거나 뭐 해 갖고 범죄자가 된다는 건 본인한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사페죠? 사페가 맞죠?"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구죠, 그거는. 그거를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정확히 구분을 해 줘야죠. 사페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일반 사람이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다양한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맞는데 이거를 짧은 안에 흔히 말하는 보도 안에 못 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페 아니냐 사페냐의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주로 인제 부모를 죽이거나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 부인, 자식까지 다 죽이면서 자기는 못 죽는 동반 자살을 가장한 범죄자. 그럼 그 사페가 맞습니까? 글쎄요. 그 사페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왔을까요? 예전역에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했겠지. 그러니까 그럼 그게 뭘까요? 아마도 의존형 장애가 강한, 가족한테 너무 의존이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못 견뎌 하는 어떤 과시형 범죄자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사페냐 사페냐 또 하는 거. 그런 사건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잔혹 살인 범죄자에 대한 많은 분들이 저기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사페 여부에 대해서. 근데 그중에는 분명히 사페가 있어요. 근데 그 사페 여부를 짧은 시간에 밝혀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담도 해야죠. 기록도 봐야죠. 과거 경력도 봐야 되니까 우리가 보통 한 범인을 사페 여부라든가 이런 걸 판단할 때 최소한 한 달은 걸립니다. 그냥 단순히 이걸 그 PCR 테스트를 해서 하기에 그거는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시간을 안 줘요, 경찰 수사 시간은.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에 쫓기는 경우도 있고 또 숙련도가 떨어지는 프로파일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게 제일 안타깝죠. 제가 가장 본 사페라고 생각되는 애는 그 애였어요. 용인에서 19살짜리인데 여자 중학생을 거의
탈을 발라낸 애가 있어요. 직접 만나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그건 사이코패스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데 소시오패스처럼 위장하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되게 다양해요. 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하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어떤 사이코패스냐를 또 구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죠. 감정성이 강하냐 아니면 반사회성이 강하냐 일탄핵이 강하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점수 중에서도 그 점수가 어디가 높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루느냐 방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인제 그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 안 하고 그냥 보통 잔혹하게 토막을 냈으니까 사페고 토막 안 내 아니 그렇잖아요. 그 사페 아닌 경우도 토막 내는 경우 많고 그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죠. 양광준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육군 소령인데 자기 부서의 여직원을 죽여서 토막을 내서 한강에 유기한 경우인데 이건 분명히 인제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과 그리고 또 그것을 이 스토킹범과 이게 다 연결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저 양광준이 사이코패스냐? 겉으로 봐서 사이코패스 같지만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프로파일러라는 특수한 직업을 가지면서 생긴 직업병이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많은 뭐 팬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자분들이 묻고 그런 부분이 있죠. 사람의 행동을 늘 분석합니까? 사람의 말을 그렇게 꼭 그렇게 분석적으로 듣습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귀는 거 아니면 감정 교류가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프로파일러 애들도 사실 결혼했던 애들도 이혼도 많이 하고 또 혼자 사는 애들도 꽤 되고 분명히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과 뭔가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건 아닌데 좀 불편한 거니까 아예 내 부모나 내 형제들은 불편해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인제 일종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직업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결과가 내가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튀니까 그걸 안 하려고 뭔가를 보호막을 치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심리적으로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직업병이죠. 그게 실제적인 직업병이죠. 최근 한국 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범죄 유형은 어떤 게 있나요? 과거에는 뭐 살인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것 이런 것들. 근데 인제 범죄 자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특히 인제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뭐 과거에는 어음 사기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크게 맞는 그런 뭐 연쇄살인 이런 얘기 많이 얘기하고 있고 또 아동 성범죄 했는데 최근에는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죠, 사기. 다단계 사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뭐 사칭 사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뭐 노쇼 사기 같은 사기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인제 소위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뭐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 그런 묻지마 범죄 같은 느낌의 그런 것. 크게 두 가지 영역 중에 그리고 거기 그에 필적하진 않지만 그래도 연결되는 게 성착취 범죄. 그러니까 N번방, 뭐 서울대방 그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같은 그런 거 포함하는 다중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이걸 유사성범죄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성범죄인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여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한국 성범죄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은가요? 사실 그 성범죄를 문화권이나 사회마다 비교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의 특징들이 다 있는데 확실한 것은 한국의 성범죄 형량은 확실히 낮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에 아시다시피 친고죄 영역이었고 흔히 말하는 정죄에 대한 범죄 이렇게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이건 폭력 범죄거든요. 폭력. 그러니까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폭력과 착취의 범죄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한번 얘기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범죄자가 강도와 강간과 폭력, 절도 이 세 가지를 한 피해자한테 다 같이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훔치러 들어왔다가 돈을 빼앗고 성범죄를 하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세 가지 형태가 막 섞여 있는 거라고 하면 보통 통계를 낼 때 대표 범죄를 먼저 냅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미국은 대표 범죄가 뭐냐면 강간입니다. 왜냐하면 형량이 제일 높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범죄를 생각하니까.
우리는 강도입니다. 강간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이라는 게 보통 2010년 이전에 분명히 이 범죄자는 연쇄 강간범인데 범죄 일람표에 강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표 범죄를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신고받고 한 그 경찰이나 거기서 사실 이게 다 있는데 연쇄 강간범이면 강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강도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치가 안 되는 거지.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위험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는 최근에도 사실은 뭐 큰 차이 없는데 굉장히 낮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형량도 낮은 거고 최근에서야 이제 강간범을 실형 3년 이상을 때리지만은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2, 3년 정도? 더 큰 문제는 2005년도 2000 그때의 아동 연쇄 강간범. 그냥 연쇄 강간범이 그냥 15년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최고 형량이 15년이니까. 그럼 2020년에 나왔잖아요. 아동 연쇄 강간범이 나와서 그게 그 김근식이나 뭐 그런 경우죠. 박병환이나 이런 경우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종신형입니다. 한 번만 해도. 그리고 강간 범죄는 최소한 유기징역 7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건 별도로 민사소송에서 돈을 많이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성범죄를 다루는 문화권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사실은 남성 중심이거나 아니면은 성범죄 자체를 그냥 숨기고 별거 아닌 걸로 하는 그런 것이 아직도 사법기관에 있습니다. 사기 수법 등의 형량은 어떻게 되고 사기쳐도 조금만 살다 나오면 된다는 인식이 만연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가중주의의 문제예요. 가중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보통 저지르는데 한두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명한테 하고요. 그리고 수십 명한테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범죄를 저질러요. 근데 주로 이제 전종을 사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억을 편취를 했고 저 사람한테는 500만 원, 저 사람한테는 뭐 1,000만 원 이렇게 쭉 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피해자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해 다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장 높은 거에서 반.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형량 가장 높은 게 이제 1억을 이제 편취한다고 막 거기서 형량이 예를 들면 뭐 5년, 6년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2년 반. 그러니까 7년 반이 최고 형량이에요. 근데 그게 웃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럼 이 범죄자한테 생각하면 그럼 사기를 더 치고 올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기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특가법이 들어간다 막 그래. 그런데 특가법이 안 되게끔 각각을 낮추는 거예요. 액수를. 어떻게 낮추는지 아세요? 합의를 하거나 돌려줘요. 그래서 그 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기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 많은 사기를 친 아주 다중사기범이라고 하면 사기 범죄 조직이 기업형이에요. 거기에 사장, 대표. 사실은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실제적인 범죄자 아닌데 일종의 바지사장 같은 건데 들어가도록 이제 바지사장 일종의 배우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표가 보통 받으면 많이 받아야 10한 2, 3년? 그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뭐 수백 명이에요. 그럼 그 수백 명이 다 재산을 잃고 다 피눈물 흘리는데 주범은 12년이고 종범은 대여섯 명이 기껏해야 6년, 7년, 6년, 7년 정도예요. 이게 그것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이런 사기범들은 굉장히 가석방이 잘 됩니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실제로 12년 받으면 한 8년, 6년이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계속 뭐 합의서 내고 뭐 그 사기친 돈으로 그 변호사 사서 막 해요. 그래서 사기 형량이 몇 년입니까라고 묻는 게 되게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사되는 액수와 기소되는 액수와 재판에서 받아들이는 액수가 다 다릅니다. 다 축축축 줄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 돈으로 변호사 사서 쫓아다니면서 합의서 받고 그 합의서라는 게 안 써줄 것 같죠?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한테 사기 3억 당했잖아. 뭐 나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야. 근데 대신 내가 1억은 줄게. 1억 지금 받고 쓸래? 어차피 난 뭐. 그럼 100이면 100 써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2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사라지는 계속.
그럼 실제로 수사될 때는 그냥 언론에 날 때는 야 막 기업형 조직 막 피해자만 30명, 40명, 50명인데 야 근데 실제로 기소되고 재판해서 최고 형량 나올 때쯤 되면 뭐가 되냐면 '어 왜 이렇게 피해자가 없어?'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재판에서 그 피해자와 액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형량을 확정 못 하는 거예요. 최종 형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10년 넘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가석방도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왜 잘 되냐면은 돈이 있고 변호사 잘 쓰니까 교도관들한테 잘하고 생활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 모범수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사기꾼이 무슨 모범수예요. 사기꾼들 계속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계속 가석방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경찰이나 수사하는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다니면서 증거를 찾고 막 그래야 되는데 차라리 일종의 플리바게닝을 하는 거죠.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거 얘기해 줄 테니까 요건 좀" 이렇게 얘기는 대놓고 하지 않지만 뭔지 선수끼리 뻔해요. 그러니까 깎이고 빼고 막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전문적인 수사 기법을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대충 진술 중심으로 하고 주가 조작, 보이스피싱, 아까 말씀드린 종교 사기 이 다 사기. 이게 다 사기범들이 같은 범죄자 놈들이 처음엔 요거 했다가 이쪽으로 전종했다가 또 전종했다. 이게 일종의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금 중앙일보라든가 하는 유력한 신문에 진짜 사기꾼들은 바깥에 사기 연구소가 있다. 그래서 사기 기법을 계속 개발해서 요렇게 갔다가 요거 잡힐 것 같으면 바지 사장 내서서 얘한테 처벌받고 수익은 떼고 이게 지금 한국의 사기 현실이에요. 못 쫓아갑니다,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해도 힘든데 우리나라에는 사기를 전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뭐 어제 그저께 어떤 경찰서 단위마다 전문 사기 추적 팀을 뭐 두세 명씩 두겠다는 게 엊그제 나온 뉴스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이거 해도 못한다고 하거나 해도 잡아만 두고 못 안 하고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사기가. 사형제도 부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형제도를 부활하면은 대한민국의 무역 타격이 커요. 사형을 그냥 못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사형제도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인권 지수에 따라서 무역 관련된 부분에 차등을 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말이야 쉽죠. 정치인들이 뭐 사형제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나 많은 보수 쪽에 있는 정치인들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사형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에서 거부되는 몇십억 달러 당신이 책임질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미국쯤이나 일본쯤 되면은 일본은 지금도 매년 두세 명씩 사형시켜요. 일본은 강하죠. "우리가 사형시키는데 무슨 상관 우리가 무역 우리하고 무역 안 해? 말어." 미국 "안 해." 말어. 미국은 뭐 주마다 하니까 다르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나라에서 이렇게 현실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죽이고 싶죠. 그런데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거에서 범죄자 죽이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역 그것 때문에 굶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게 현실적인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는 인제 사형에 대한 문제는 사법의 투명성과 연결이 됩니다, 수사 사법에. 그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아?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담보할 수가 있어? 아니야. 우리는 그래도 그 수사 사법이 깨끗하고 절차적으로 과정이 투명해. 그리고 수사 기록을 뭐 속이거나 아니면 수사가 뭐 "이거 없어."라고 자신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검사들에 대한 뭐 검사들이 뭐 뭘 했다는 둥 뭐 판사들이 엉망이라는 둥 뭐 경찰 수사가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때에 저 살인범을 수사를 제대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사형제가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그 범죄가 줄어들 것이냐. 물론 공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응보 효과를 통해서 분명히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그 한두를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걸로 교정 교화 시설을 더 많이 하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교정 수용 인원이 6만 수용돼 있는 6만 정도 됩니다. 5만 4천에서 지금 좀 늘어 갖고 6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의 구치소 교도소는 포화 상태입니다. 법정으로도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교정교화라는 걸 아예 포기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실제로 그만큼을 교도소인 범죄자 중에 실제로 그 교도소에 갈 사람이 맞아? 예를 들면 사실은 교도소 안 보내고 다른 방식으로 교정교화가 돼도 되는 사람이 얼마 비율이고 실제로 이 범죄자는 안 돼. 이건 악질이기 때문에 꼭 이 구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석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쉽게 너무 가석방 돼서 나와서 또 살인하고 강간하고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럼 가석방 시스템은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니까 사형제 말고도 봐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급한 게 더 많아요. 그 소년범들은 어떻게 할까? 차라리 소년범들 지금 난리치고 있는데 소년범에 대한 촉법소년에 대한 그 대안도 하지 못하면서 보여주기식으로 "우린 사형합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면피용으로 사용하는 특히 정치인들이 하는 그런 말장난은 전 그 말장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사형제를 저도 사법만 투명하다고 하면 사형제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도 그 오래된 것도 지금 다시 무죄 받고 나온 사람 많아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DNA 기법이 없을 때 막 강요 자백해서 그 나와 갖고 50년 만에 영국에선 그 무죄 받고 나온 사람이 지난달에 나온 사람이 있고 미국은 주마다 또 그런 프로젝트 따로 있어요. 다시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거. 그런 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글쎄 그거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정치적인 언술이죠. 현재 한국 형량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는 가중주의보단 합산주의로 가야 되는 게 맞고 합산주의로 해야지 최소한. 합산주의로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을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판사가 이렇게 하지. 이런 판결은 보셨을 거예요. 범죄자가 너무 수법이 잔인하고 막 뭐 합니다. 아주 그냥 그러는데 단 반성했고 술을 마셨고 공탁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징역 10년. 실제로 되게 앞에는 되게 이 죽일 놈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단 피해자가 반성했고 자백했고 반성했고 뭐 아니 범죄자들이 다 인정을 하지 거기까지 왔으면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백했고 반성은 "반성합니다."라고 하면 되지. 반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피해자한테 해야 되지. 판사한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무죄와 형량 판단을 엘리트 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을 해야 된다. 유무죄 판단? 글쎄. 그럼 전문성 있는 감정인에 의해서 판단해 갖고 그걸 인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사가 재판장만 하면 전 좋겠어요. 근데 그걸 또 판사들은 싫어하니까 최소한 이것을 적절한 전문적으로 나눠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형사 재판의 재판관의 전문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사들은 돌아요. 민사 같다 이게 돌아요.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은 판사들이 종신제가 있고 뭐 이렇게 전문 판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좀 전문적으로 하면은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리고 명확하게 물적 증거 중심으로 재판을 그게 있어요. 유무죄 판단과 형량 판단은 그다음에 또 다른 요소를 해 갖고 그 형량 판단하는 사람을 또 다르게 두거나 아니면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무죄 형량 판단을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니까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초인간 분명히 나쁘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형량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변호사 업계라든가 아니면은 검찰이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다 알아요. 다 알면서도 얘기 한마디 안 하잖아요, 지금. 그건 뭐냐면 자기들도 개업을 해야 되고 자기들도 그걸로 이해를 관계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변호사들이나 검사 판사 출신들의 정치인들의 입김이 얼마나 세요. 사법과 일정 정도 독립돼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검사 출신도 대통령을 내,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야. 소위 너무 그건 저만 얘기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 얘기죠. 사법 과잉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수단이지. 사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단과 전치된 거예요. 다른 영역의 사람, 다른 전문가들 많아요. 과학수사 전문가도 있고 아니면 사회운동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인권운동한 사람도 있고 종교인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형량 판단을 맡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유무죄 판단은 또 거기에 있던 또 전문가들, 판사들이 다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법 전문가지 과학 전문가가 아니고 교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걸 우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이해관계가 있어요. 변호사들이 추가라고 반대할 겁니다, 당연히. 이게 뭐 일단 못 넘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긴 얘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저를 몽상가라고, 공상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원칙주의자라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 이 범죄를 분석하고 아니면은 이거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라든가 사후책 얘기를 하면서 이거 하나의 맥락이거든요. 제가 뭐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가끔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모르는 놈이 얘기했다고 뭐 욕하지 마시고 그냥 오픈된 마음으로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